대전, 세종, 충남 현안과 이슈를 진단하는 5시엔 대세남. 안녕하십니까. 5시엔 대세남 박명원입니다. 주민 발의로 청구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한 서명 절차가 지난달 25일에 마무리됐습니다. 이 두 조례에 대한 폐지 조례안은 지난해 8월 한 주민이 청구를 했죠. 그리고 작년 8월 26일부터 올해 지난 2월 25일까지 온라인과 또 오프라인에서 서명이 진행됐습니다. 인구 800만 미만 지역의 주민 조례는 발의 시점부터 6개월간 총 주민 수의 150분의 1에 해당하는 주민이 서명을 해야 발의될 수 있는데요. 충청남도의 경우 18세 이상 도내 청구권자는 총 180만 2천여 명입니다. 여기에 150분의 1이라 하면 12,000명 이상의 주민이 서명을 해야 합니다. 공개된 결과를 보면요. 온라인을 통해서는 인권기본조례 폐지안에 446명,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822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총 1,268명인데요. 그렇다면 이 나머지 10,000명 이상의 주민이 직접 서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 폐지안을 청구한 주민은 필요 서명인 수인 12,000명을 넘는 서명을 받았다며 다음 주 월요일쯤 충남도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의회는 명부를 받으면 이후 충남도의회 누리집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열람과 이의 신청, 명부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데요. 이를 검증하는 데만 최소 한 달 넘게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앞서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6만 4천여 명이 서명을 했는데 검증 작업에만 6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충남도의회가 검증 절차를 거쳐 청구를 수리하면 도의회 의장 명의로 조례안이 발의돼 교육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표결을 거치게 됩니다. 동성애를 옹호하고 비교육적, 반헌법적 조례라는 주장과 충남도민들, 학생들의 삶과 인권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오히려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조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주장. 이렇게 충남인권조례와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은 계속돼 왔습니다. 인권,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를 갖습니다. 저는 다만 누구나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릴 최소한의 존엄조차 많은 이유로 지켜지지 않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적극적으로 정부가 또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함께 지켜나가는 시대가 됐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제작됐다는 점 양해 말씀드리면서 3월 3일 금요일 5시엔 대세남 시작합니다. 다섯 시엔 대세남은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2309로 의견 남겨주세요. KBS 대세남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과 카카오톡 채널은 5시엔 대세남에서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보내주시는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금요일 5시엔 대세남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먼저 만나겠습니다. 팟캐스트 아는 것입니다. 정진호 PD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호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알아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반가운 소식 둘, 안타까운 소식 하나로 정해봤습니다.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 더 많은 거군요. 네, 어떤 맞습니다. 내용입니까? 이 정부가 인증하는 대한민국 야간 관광 특화 도시에 대전시가 선정됐습니다. 예. 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공동으로요. 2023년 야간 관광 특화 도시 조성 공모 사업을 진행했었는데요. 모두 5개의 도시가 이 야간 관광 특화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꽤 여러 곳이 선정이 됐군요. 네, 맞습니다. 부산과 대전 그리고 강원도 강릉과 전북 전주, 경남 진주시도 이제 함께 선정이 됐는데요. 예. 대전과 부산은 국제 명소형 야간 관광 도시로 그리고 이제 강릉과 전주, 진주는 성장 지원형 야간 관광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부산은 해양형 야간 관광 국제 명소라는 이유로요. 이 해운대와 광안리를 넘어서 이 수영관과 용두산 일대가 이 야간 관광 영역으로 포함됐고요. 예. 대전은 내륙형 야간 관광 국제 명소로 이 과학대전이라는 컨셉으로요. 엑스포 다리와 한비탑, 엑스포 타워, 신세계 아트앤사이언스 그리고 한밭수목원 등이 이제 영역에 포함됐습니다. 네. 이번 선정으로 중앙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도 지원받고 그럽니까? 네, 2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 사업이 이제 국비하고 지방비 1:1 매칭 사업이라서요. 여기에 대전시도 28억 원을 보태서 모두 56억 원의 사업비가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예. 이번 공모 선정으로 대전시는 야간 관광 인프라를 좀 확대하고 관련 관광 상품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엑스포 과학공원 그 일대 말고도 대전시는 둔산대교나 한샘대교, 대화대교 같은 그 둔산 일대의 다리하고요. 그다음에 보문교 같은 그 원도심 다리에 대한 야간 경관 조성 사업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단 잘 되어서 이 야간 관광이 대전에서 활성화가 된다라고 하면 야간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를 좀 지역에서 머물 수 있는 체류형 관광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죠? 네, 그런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전시가 좀 잘 준비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모 사업이 하나 선정된 게 또 있습니다. 네. 바로 연구산업진흥단지 공모 사업이었는데요.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했던 사업인데 탐립, 용산, 관평동 일대하고 전민동 일대 그리고 둔곡동 일대가 이 연구산업진흥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부터 오는 2016년까지요. 모두 1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되는데요. 여기에다 대전시가 추가로 60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연구산업진흥단지 대덕연구개발특구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또 기대가 될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하고요, 그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지원기관 역할을 맡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요자 중심의 그런 소통 창구가 마련될 것으로도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좀 반가운 소식도 있는 반면에 네. 안타까운 소식도 하나 있는데요. 대전시가 응모했던 웰리스 의료관광 융복함 클러스터 공모 이거는 떨어졌습니다. 최종 결정이 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쨌든 모쪼록 어렵게 선정된 공모 사업, 통과된 공모 사업에서는 큰 결실을 거뒀으면 합니다. 네, 이 국제적인 야간 관광 명소 그리고 연구 산업 단지로 도약할 수 있는 그 첫 단계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알아볼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로 정해봤습니다. 어떤 분야에 대한 걱정입니까? 이 학령 인구 감소하고 수도권 집중화 등으로 이제 지역 대학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건 좀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입시철 그 신입생 충원율 보면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상당히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시와 정시 모집 과정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지역의 대학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지난 3년간 이 신입생 정원의 절반을 채우지도 못했던 학교가 우리 대전, 세종, 충남 지역에서만 4곳이나 됐었거든요. 네. 올해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됐죠, 이제. 그러면서 우리 지역 대학들의 올해 신입생 충원 성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 대전에 있는 4년제 대학들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그럼 여전히 정원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많다는 겁니까? 네, 일단은 그 모건대학교만 정원을 100% 채웠고요. 국립대인 충남대는 99.83%가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국립대인 한밭대가요. 99.68%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네. 나머지 사립대학교들은 어땠습니까? 네, 한남대학교가 정원에서 3명 모자란 99.89%의 등록률을 기록했고요. 대전대는 22명이 모자란 98.1%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송대도 이제 1명 모자란 99.9%의 등록률을 보였고, 배재대는 98.7%의 등록률을 보였습니다. 모건대를 제외하고는 정원을 다 채우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98% 이상의 정원은
다 채웠네요. 네, 일단 요즘 분위기로 봐선 이거 뭐 선방했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요. 사실 100% 정원을 채우는 것이 정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는 미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한 거 이걸 좀 선방했다고 하기에 다시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선방한 것처럼 보이는 그 또 다른 이유가요. 올해 비수도권 대학들의 선발 그 인원이 좀 줄어든 것도 한 몫을 그렇습니까? 했거든요. 예. 이 수도권 대학은 올해 344명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그 지역은요. 올해 선발 인원을 4,805명이나 줄였습니다. 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늘렸고 비수도권 대학은 정원을 오히려 줄였군요. 그 영향이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제 정원을 또 다 채웠다고 해도요. 사실 끝난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제 입학한 이후에 그 수도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 이른바 뭐 반수하는 학생들도 많고요. 예. 또 이제 실제로 중도 학교를 그만두는 그런 학생들도 많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엔요. 한밭대학교와 충남대학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그런 중도 탈락률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지역 대학이 위기를 겪게 되면 그 여파가 지역 사회로 고스란히 전달되는 것, 이 점을 우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이 지역 대학 소멸 이거는 지역 소멸로도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 충남 금산 추부면에 있는 그 중부대학교가 이 몇 해 전 수도권에 이 새로운 캠퍼스를 만들면서요. 현재 충청 캠퍼스의 재학생 예전에 비해서 절반 가까이나 줄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인근 상권 그야말로 큰 타격을 받게 됐는데요. 제가 취재차 얼마 전에 그 현장을 좀 다녀왔었는데 뭐 밥 공짜 원하는 시간에 먹을 수 있음, 인터넷 공짜, 전기요금 공짜 뭐 이런 조건을 내건 그 원룸 현수막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만큼 상황이 많이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겠죠. 거기에다가 인근 상인들은요, 이 추부 쪽 농협에서 대출받은 경우가 많은데 이거 상권이 무너지면은 지역 금융도 위태로워질 수 있다. 뭐 이런 하소연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대학을 살리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이 참 필요한데 얼마 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그러니까 지역 대학에 대한 지원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게 이양하겠다라는 걸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이른바 뭐 라이스 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역대학 지원 권한 상당수를 지자체에 넘기고 또 이제 권역별로 한두 개 대학을 그 글로컬 대학으로 선정해서 집중 육성하겠다. 이게 좀 주요 내용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원 권한을 지자체에 넘기는 거는 이러다가 이 대학을 지역 정치권에 줄 세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있고요. 또 이제 권역별 한두 개만 집중 지원하는 거는 그럼 나머지 대학들은 죽으란 소리냐. 그렇죠. 뭐 이런 뭐 예.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보다는 그 학생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지역 정주 여건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일자리 마련에 정부가 더 힘을 써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역 대학의 위기 사실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입니다. 자, 키워드로 보는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팟캐스트 하는 것입니다. 정진호 PD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이주의 환경 이슈를 짚어드리고요. 또 함께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캠페인도 소개해드리는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장님 오늘은 어떤 환경 이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석탄 화력 발전소를 이제 소형 모듈 원전, 그러니까 SMR로 이제 전환한다라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었는데요. 예. 최근에 이제 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관련된 언급들을 또 하면서 이제 충남 지역 사회가 좀 많이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관련된 논란들을 좀 다시 한번 챙겨보면서 이 SMR과 관련해서 좀 다시 다뤄보겠습니다. 예. 이 석탄 화력 발전소 폐쇄를 앞두고 있는 충남 지역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소형 원전 건설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네. 어느 정도는 이걸 추진하겠다라는 의사를 비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발언들을 어떻게 좀 평가하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실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인수위 과정에서도 사실 계속 얘기들이 조금씩 나왔었던 내용인데 맞아요. 네.
일단은 그 관련된 추진 의지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정부에서 이제 친원전을 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기존의 그 원전을 아무리 이제 친화적으로 포장한다고 하더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기존 방식의 원전 건설에는 아무래도 좀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을 많이 주장하시는 분들이 이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이 안정성도 있고 경제성도 있다라는 이유들을 들면서 추진을 하는 것 같고 원전의 친화적인 정부 입장과 또 지역에서 이제 어쨌든 화력발전소라고 하는 기존의 에너지원이 없어지는 이런 상황들까지 고려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좀 강하게 추진되고 있는 건 어쨌든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탈원전 정책 방향을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전면 폐지를 한 네, 그렇죠. 상황이고요. 원전 기술을 뭐 개발하고 또 수출 확대까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말씀해주신 소형 원전, 소형 모듈 원자로라고 하는 것인데 네. 안전성, 경제성을 모두 갖추었다. 사실 의심이 되긴 하는데 그렇죠.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는데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는 아직 상용화된 기술이 아닙니다. 일단은. 실제 가동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좀 작은 규모로, 그러니까 그 이론적으로 나오는 것보다 훨씬 작은 규모로는 이제 가동이 되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기존의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보통 1000메가와트에서 이제 1400메가와트 정도로 가동이 되거든요. 예. 근데 SMR, 그러니까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경우는 한 300메가와트 미만으로 보통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네. 혹자는 뭐 더 다양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80메가와트도 뭐 허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든 이제 300메가와트 이하로 보통 운영되는 것들을 SMR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모듈이라고 제가 말씀 계속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대형 원전에서 여러 가지 이제 원전 발전과 관련되어 있는 기기들이 별도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 관련 기술들을 이제 하나의 모듈로 합쳐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하기도 편하고 이제 안정성도 있다라고 하는 게 SMR을 좀 개발하시고 좀 친화적이신 분들이 주장하는 이런 부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된 주장 중에 하나가 안전하다라는 네, 안전하다는 거예요. 겁니다. 근데 정말 안전한 것인가? 그러니까 크기가 작아지고 모듈 형태로 만들어서 관리가 편하다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방사능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고 폐기물이 안 나오고 이런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전문가분들, 그러니까 원전 관련 전문가분들은 뭐 기존 원전보다 뭐 1000배 정도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사실은 그 기술적으로 발전을 하고 또 관리에 어느 정도 좀 이점이 생기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으나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핵폐기물이 발생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전이 작든 크든 간에 상관없이 핵폐기물은 그대로 발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고준위 이 폐기물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대응 대책이 전 세계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더 잘 발전할 수 있는 것만 개발하면 뭐하냐, 이 핵폐기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건데, 그래서 좀 개발의 방향들이 너무 경제성을 가지고서 원전을 조금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만 개발이 되고 있고 안정성은 좀 계속 등한시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이슈들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SMR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안전하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집 앞에다 해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다가 짓지 못할 원전 사업이라면은 지역에도 짓지 말아라 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사실 그런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예. 충남 지역은 석탄 화력 발전소 59기 중에 절반인 29기가 네, 엄청 많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충남 지역민들께서 거기서 나오는 뭐 미세먼지며 각종 유해 물질들 그렇죠. 그리고 송전솔로까지 해서 맞습니다. 막대한 사실 피해를 입어왔는데, 소형 모듈 원전을 짓는다고 하면 누가 이걸 반기실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사실은 어떤 원전이든 간에 해당 원전이 들어가는 지역들은 당연히 반대를 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뭐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작게 그냥 화재가 나고 뭐 이런 수준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가 다시는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 SMR 같은 경우도 기존 원전보다 이제 작게 짓는다면은 이걸 또 많이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개수가 많아져야 되는 어쨌든 전체 겁니다. 네, 용량은 맞습니다. 똑같이 가야 되는 그렇죠. 거니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작아졌는데 대신에 이제 관리는 여러 부지에서 동시에 또 개수가 해야 많아져야 되잖아요. 된다는 네. 거죠. 네.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그 안전성 차원에서 사실 저는 더 위험하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그 전문가분들의 견해는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관리하는 곳이 많아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를 일일이 다 관리하기 또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관리할 곳이 많아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리스크도 분명히 있어서 이건 과학적인 것과 또 별개로 여러 고민들을 좀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이 이슈를 보면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같이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하나는 저희 코너에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이제 어쨌든 에너지 전환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렇게 원전을 많이 늘려나가는 것이 과연 미래지향적이냐라는 것 하나하고 다른 하나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충남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엄청난 이제 전력 생산 역할들을 해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력 생산을 해오시면서 반대급부로 이제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그 해당 지역 주민분들의 건강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들을 이제 입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무분별하게 소비하는 지역은 따로 있고 어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생산하는 지역은 또 따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에너지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도 예를 들어서 충남 지역 분들이 아니신 곳들, 예를 들어 도시에 살고 있는 곳들은 이 SMR이 나의 얘기가 아니니까 어차피 또 어딘가에서 얘기가 될 것이고 그분들의 삶의 내 집 앞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소비는 그냥 계속 무분별하게 하는 것이고 결국엔 도시에 또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 정책을 결정할 때 또 표의 원리로 되기 때문에 적은 사람이 살고 있는 해당 지역 분들은 가장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 의사결정에서 철저히 배제될 수밖에 없고 무시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 불균형적인 구조들을 사실 깨지 않으면은 저는 그 미래지향적인 에너지 전환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는 차원이라서 좀 이 사안이 여러 가지로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그 SMR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의 비용이라든가 기간은 대형 원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장점이 있는 겁니까? 네, 그러니까 그 전문가분들에 의하면은 일단은 비용도 그렇고 그 건설하는 기간들도 전반적으로 이제 좀 많이 축소가 된다고는 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정확하게 얼마가 축소되고 어느 정도 기간이 더 단축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화가 아직 정확하게 안 되다 보니까 기존의 거에 비해서는 확실히 단축될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고 각 지표마다의 이게 금액이나 기간들이 나오는 거지 정확하게 아직 특정되는 건 아닌 겁니다. 그리고 경제성 역시도 그 하나의 원전을 만드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용량이 작기 때문에 SMR이 훨씬 적게 들겠죠, 비용이. 네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여러 군데 지어야 되기 때문에 같은 용량의 전력을 출력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비용들이 SMR이 오히려 더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고려가 됐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비슷비슷할 것 같다. 실제로 생산하는 전력 대비 관련 비용들은 거의 비슷하거나 오히려 역으로 SMR이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생각들은 좀 들고요. 안전성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많은 지점이라 뭐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지만 어쨌든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핵폐기물 관련된 이슈들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이슈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염두하셔야 되는 게 원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모든 이제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이 평상시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측정을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형 지진들이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아,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튀르키예하고 시리아도 정말 엄청난 지진들이 발생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전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 더 이상 이 기후 문제도 그렇고 지진 문제도 그렇고 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만큼 이 기후재난이라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 그런 변수들까지 고려해서 사실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이제 사실은 원전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안전한 거거든요. 그럼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이 핵폐기물이 노출되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쟁점들도 논의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후쿠시마도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거의 10년 가까이 된 사고인데 아직도 처리를 못 해가지고 그렇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존하는 인간의 기술로서 사실상 처리할 수 없는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전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경제성과 관련해서도 그렇고 평상시에 정말 안전한 이런 기후와 안전한 날씨 혹은 안전한 지진 상황들 이런 거를 고려해서 안정성을 볼 것이 아니라 그런 사건 사고들을 어느 정도 전제하면서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정부가 이 원전을 추진한다면은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그런 호소들을 해야 국민들도 안전하게 이 원전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어찌됐든 이 원전이라고 하는 에너지를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지역에 이제 대체해서 놓겠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사실상 그 SMR을 도입한다고 했었을 때 기존의 화력발전소가 폐쇄된다고 했었을 때 충남이라고 하는 지역이 떠안아야 될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일자리 문제라든지 여러 경제적인 문제들이라든지 혹은 또 다른 환경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한 분석들 없이 단순하게 SMR로 대체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에너지 전환에 친원전으로의 전환에 기회로 삼겠다 수준으로만 얘기가 나오는 것도 사실은 좀 되짚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보면은 뭐 세계 여러 나라들도 네. 원전에 대해서 최근 이 동향이 좀 확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게 탄소 중립이라는 그 목표, 그 과정으로 가는 것 때문에 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우리도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이슈로 원전을 확대하는 것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그 카본 프리 에너지라고 해서 탄소가 발생하지 않는 에너지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다만 최근에 이제 원전 개발이나 이제 이 확산이 되고 있는 추세는 물론 겉으로는 탄소 중립과 환경을 얘기를 하지만 사실상 에너지 안보 문제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관련된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많은 이제 국가들이 어쨌든 이제 자국민들의 그리고 자국가의 이제 여러 가지 안보나 국익을 중심으로 하는 폐쇄적인 체제로 전환이 되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의 자립을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었을 때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재생에너지보다는 확실히 어느 정도 에너지 생산이라는 차원에서는 대안이라고 평가되는 원전을 늘리는 것에 아무래도 더 집중을 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제 국가 간의 안보 문제라든지 혹은 국가 간의 연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에너지 전환과도 사실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제 좀 걱정되는 거는 이 안보 문제가 사실 해결되지 않고 과거처럼 냉전 체제로 가게 되면은 사실은 전지구적인 협력이 필요한 재생에너지보다는 한 국가 안에서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에너지 체계가 사실 훨씬 더 선호가 될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사실 그걸 바랄 수도 있고요. 실제로 지금 유럽 같은 경우가 이 에너지 안보 문제들 이슈 때문에 이제 가스비라든지 전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엄청 폭등을 했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경제성, 비용, 뭐 편의성 이런 것만 맞습니다.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보 문제들, 그러니까 세계 평화적인 이런 문제들이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은 이 에너지 문제들도 사실 되게 요원한 상황인 거고 그런 상황들과 또 최근에 이제 SMR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적 대안들을 주장하고 있는 친원전을 개발하시는 분들의 이해관계가 어느 정도 맞다 떨어진 거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이라고도 생각은 되지만 인류가 안전한 에너지, 진짜 안전한 에너지에 대해서는 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대세남 환경 캠페인 지구를 지키는 사람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협동조합 혁신청의 김영진 이사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시엔 지역의 이슈와 현안을 진단합니다. 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청년들과 지역 정치를 고민하고 대안까지 모색해보는 대세남 청년 비대위 열겠습니다. 오늘 방송 사전 제작된 녹음 방송입니다. 방송 시점에는 관련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청취자 여러분께 많은 양해 말씀드리면서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해 주실 세 분의 청년 비대위원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의 전주일 전 청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전주일입니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오송화 청년 대변인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송화입니다. 예, 그 특정 당파가 없는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의 박철상 대표도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철상입니다. 예. 지난 3월 1일 수요일 3.1절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이제 3.1절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다양한 평가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대세남 청년 비대위원들과 이 3.1절 대통령 기념사에 대한 청년 정치인들의 평가 그리고 한일 관계에 대한 청년 정치인들의 시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전주일 전 대변인은 어떻게 이 3.1절 기념사 보셨습니까?
네, 저는 윤 대통령께서 시대 흐름을 잘 읽은 기념사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조국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분들께 경의를 표한 점이라든가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되돌아봐야 한다. 북핵 위협에 지금 놓여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발언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 좀 의미 있게 보았습니다. 예, 미래지향적이고 시대의 흐름을 잘 읽은 그런 3.1절 기념사였다라는 것이고요. 오송아 청년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역대 최악의 3.1절 기념사였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왜냐하면 3.1절은 대한민국이 일본의 식민 통치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독립을 이뤄낸 그런 국경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념사 내용 자체가 굉장히 빈약했고 또 추상적이고 피상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량 자체도 보면 역대 대통령들께서 20분에서 30분 가량 이제 발언을 해주셨던 것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적었고 또 그 내용이 튼실했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3.1 운동에 대한 평가도 전혀 없었고 우리는 뭐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서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그런 과거를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식민 통치의 책임을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것처럼 정당화하는 근대사관적인 인식이 들어있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식민사관적인 역사 인식까지 담겨있는 최악의 3.1절 기념사였다라는 평가하신 거군요. 박주상 대표는 3.1절 기념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3.1절 기념사 같은 경우는 일단 미래지향적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협력은 어쨌든 불가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런 식민 지배에 대한 그런 강경한 태도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예, 부족한 부분은 뭐 분명히 있는 기념사였다 이렇게 보셨군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세 분과요. 그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본이 과거에는 군국주의 침략자였다. 그러니까 과거는 그랬지만 이제는 가치의 공유, 뭐 안보,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로 변했다. 이 부분을 대통령이 직접 언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일 관계 정립에 대한 윤 대통령, 그러니까 현 정부의 이게 명확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전주일 전 대변인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갈등과 대립의 연속이 아닌 역사에서 교훈을 찾고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하시려는 외교적 발언을 하셨다라고 보는데요. 외교란 국가 간 첨예한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주고받을 것을 잘 주고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을 적대적으로 대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봤을 때 정치는 협상의 예술이라고 표현한 나경원 전 의원의 말씀처럼 최고의 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일 관계를 개선해서 협상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고 우리 국민은 일본 물건 안 사. 이런 식의 정치 외교를 펼치게 되면 그 당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건 무엇이 있었는가. 외교적으로나 무역적으로나 제대로 된 협상이 문정부 때는 되지 않았다고 보거든요. 저는 문정부 시기 때의 처참한 외교적 실패를 인정하고 앞으로 윤 정부 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의 미래지향적인 기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파트너라는 그 표현 자체가 문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왜냐하면은 당연히 일본이 경제적으로도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협력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협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사실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진솔한 사과라든지 일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과를 하고 책임지는 그러한 자세를 보여주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독일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말 자신들이 갖고 있던 그런 뼈아픈 과거를 정말 인정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다시금 되새기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정말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일본과 대한민국의 사이에서 그것들이 정말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여전히 그런 역사적 갈등이 잔존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우리가 협력적 관계를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잘못은 정말 인정을 하고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두 분의 생각 들어봤습니다. 한일 관계, 그러니까 일본이 협력적 관계, 파트너로 이제 변했다라는 내용, 박주상 대표는 어떻게 보셨나요?
국민들 중에서 일본 또는 그 다른 나라들을 협력적 관계라고 생각 안 하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자생적으로 성장하는 거는 더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가 이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애로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적 관계를 구축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이전에 있던 역사적 사실을 지금 일본에서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계속해서 있고 이런 갈등들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인정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러한 역사적인 갈등 사실을 좀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적인 협력적인 관계를 가져가는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사람과의 관계와 빗대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관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금의 관계가 정리돼야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일단 관계를 좋게 하면 과거의 이야기들까지도 잘 정리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닭이 먼저 달걀이 먼저 이런 것 같은 느낌은 저는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골마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그냥 단순하게 덮는다고 해서 그 과거에 가지고 있던 감정이나 그런 뭐 오해나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러한 것들을 확실하게 풀고 해결을 한 뒤에 그 후에 정말 더 좋은 관계를 지향해 나가는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의아한 게 북한에 대해서 전 정부가 뭐 햇살론이라든가 뭐 햇살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을 너무 표현하셨는데 짝사랑처럼 왜 북한에게는 그렇게 하면서 일본에게는 또 이렇게 적대적으로 무조건 적이다 하면서 과거에 매몰되어 있는 상태로 가는 것인가. 이건 너무 다르지 않나. 저희가 오히려 지금 더 싸우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협상 테이블에 어떻게 해서든 끌고 나오게 해야 될 대상은 북한입니다. 또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저도 무조건적인 적대적인 관계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더 오히려 관계를 악화시키는 부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식민 지배에 있었던 그런 관계로서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좀 바로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은 가치 공유하고 안보 경제 등의 협력 파트너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 관계를 통해서 현실적으로 얻을 것이 무엇인지를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명확히 짚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안보와 경제다.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과물로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걸로 저는 해석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보상 문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저는 윤 정부가 보상 문제를 놓고 성급하게 결정짓지 않기 위해서 우선적으로는 협력적 우호관계로서 일본과 개선을 해놓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서로 적대적으로 맞서는 상황에서는 협상의 물꼬가 트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한일 간의 역사 문제는 늘 협상에 그동안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역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설적으로 우호관계로 개선한 이후에야 점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다가 국민적 반발이 크지 않은 안보 부분부터 언급하면서 일본과 우호적 관계를 개선하려는 이런 노력은 반일 감정을 좀 낮추고 윤 정부의 지지율 높여서 강제징용에 관련된 보상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에 저는 외교적으로 잘하고 있는 스텝 바이 스텝 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건상 봤을 때 우리가 북핵 위협, 그러니까 안보의 위협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최근에 그 결과를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정말 현실적인 위기이구나. 경제 상황이 대내외적으로 참 좋지 않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이런 여러 어려움들을 이렇게 협력적 파트너로 해서 좀 헤쳐나가는 돌파구로 가져가려는 거 아닌가. 지금 현 정부의 그런 정책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경제적인 협력 관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3.1절 기념사라는 것을 두고 봤을 때 이것이 정말 올바른 기념사였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역대 대통령들의 모습을 봤을 때 아무리 보수 정권이라고 하더라도 그 역사 인식에 대해서 혹은 과거사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양보를 하지 않고 우리가 지켜내야 될 것을 지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김영삼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가지로 뭐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운동들을 했고요. 근데 다른 날도 아니고 왜 하필 3.1절에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노동자 배상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 없이 단순히 너무 피상적으로만 이야기한 것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 어떤 정부도 현실적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을 사실 하지는 않았었죠. 그쵸. 대신에 이제 역사적인 사과라든가 반성에 대한 언급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번엔 그게 없었다는 것. 네, 그 부분이 맞습니다. 상당히 아쉬웠다. 이런 평가시군요. 네. 일본 정부의 지금 현재까지의 약간 스탠스를 보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이러한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주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저는 그거는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네. 왜냐하면은 이전에도 분명히 우호적인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을 거고 하지만 계속해서 일본은 자신들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일정 부분에 있어서는 부정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여준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에 대한 부분 좀 강경하게 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서 전주일 전 대변인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대일 외교나 일본과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협력적인 것들만 우리가 사실 너무 이제 좀 부정적으로 접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사실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일본은 우리가 마음을 열었을 때 일본은 거기에 발맞춰서 함께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을까? 그만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에게 또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제가 기사를 찾아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도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면서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동등하고 협력적인 관계에 협상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강제 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속히 끝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해야겠죠.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금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한일 정상회담이라든지 여러 외교적인 하나씩 좀 실타래를 풀기 위한 첫 스텝으로서 이번 3.1절 기념사를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들어가는 것은 좋죠. 지금 말씀하신 것도 뭐 한일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너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라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짚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역사적인 부분이 자꾸 없었다고 하셨는데 맨 처음에 우선하면서 발언하신 부분이 저희 3.1절에 관련돼서 순국하신 분들에 대한 애도 그리고 자유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언급이 되어 있고 앞으로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연설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겨우 한 문장으로 그런 것들이 모두 표현이 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또 지난 전 사례들을 보면 보통 15분에서 20분 가량의 내용을 발언을 하시는데 겨우 5분의 내용이었고 또 그 내용 자체도 굉장히 빈약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과거에는 사실 이제 기성세대들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식민지 시대를 겪었고 또 그 바로 이제 자손들 세대 또 이후 세대까지만 해도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들이 과거사 정리가 우선이어야 된다. 일본의 명확한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게 대부분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최근 청년들도 같을까? 청년 세대들까지도 이후 세대들은 어떨까?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한일 관계에 대한 인식 조사를 보면 일본에 대해서 그러니까 협력적인 관계다. 긍정적으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가 부정적인 인식보다도 배 이상 많았다. 이런 발표까지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다른 결과인데 지금 청년 세대들이 한일 관계, 대일 관계에 대한 인식 정말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제 생각에는 전 문정권 때 불매운동, 일본에 관련된 불매운동을 했었을 때 일본과 무역에서 굉장히 큰 손실과 좋지 않은 부분을 겪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경제적 이유가 첫 이유로 손에 꼽고 제일 많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국 협력을 통한 상호 경제적 이익 확대,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청년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는 좀 미래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한 흔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때 노제팬 운동, 일본 물건 뭐 사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했던 것들을 주도했던 게 사실 또 청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역사적인 인식이 잘못됐다던가 그 관련 발언들
또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명확히 없다라고 하면 협력적인 관계이고 경제적으로 우호적인 일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리는 노재팬 하겠습니다. 사실 청년들이 이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것을 강요하고 노재팬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밑에서부터 우리 시민들이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했던 운동이지 단순히 정부가 이렇게 주도를 했던 운동이다라고 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경제나 안보에 있어서는 당연히 협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영토 분쟁이라든지 역사 인식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양보하지 않고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청년들이 봤을 때는 경제나 안보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정통성을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복종 외교를 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오는 피해나 그런 부분들도 또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그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이제 다닐 때부터 항상 역사 공부를 필수적으로 배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역사적인 과거의 사실, 식민 지배를 당했다는 그런 사실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무조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나왔던 통계 자료, 그러니까 데이터, 리서치를 통한 자료를 통해서 보면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물가가 계속해서 오르고 여러 가지 좀 경제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위해서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협력적 관계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에 대한 부분을 찬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역사적인 그 과거에 우리나라가 고통받았던 사실에 대한 부분은 누구나 다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까 그 오 대변인께서 굴종외교라고 하셨는데 진짜 굴종외교는 북한에 대한 저희의 스탠스였어요. 복종이요? 어쨌든 복종이나 굴종이나 어쨌든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짝사랑적으로 무조건적으로 다 퍼주면서 저희가 지금 대응해야 될 부분은 한미일이 협력해서 북한에 관련된 핵 위기 이런 것들을 대비해야 되는데 이게 북한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하시고 일본에 대해서는 또 복종 외교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좋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3.1절에 관련된 연설을 저희만 듣는 게 아니에요. 뭐 일본도 듣고 그리고 다른 미국도 듣고 다 듣는데 이것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뭔가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스피치가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저는 미래지향적으로 잘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복종적인 발언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일본의 관계 사실상 이게 현실도 생각을 해야 되고 풀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청년 세대들의 인식도 많이 변하고 있고 무엇보다 경제가 중요하다. 안보의 위기도 우리가 한미일 관계를 통해서 잘 또 풀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청년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요. 청년 비대위원들은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 향후에 좀 어떻게 정립이 되어야 한다.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물러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뭐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 그것이 단순한 배상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변제를 받겠다 이런 것이 답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사과를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냐.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배상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정성 있는 사과를 이끌어내고 있는가 하고 생각을 했을 때는 사실 부정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졸속으로 억지로 이렇게 사과를 받아낼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을 어떻게 외교적으로 풀어낼 수 있을 것이냐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김대중 정부 때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 일본과의 협력적 관계를 진전을 시키면서 어느 정도의 또 반성을 받아냈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그런 결과물을 얻는 방향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면서 또 경제적으로는 파트너십을 구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일 감정을 좀 낮추고 그리고 노재팬 운동 같은 경우는 좀 해서는 안 될 저희들이 청년들 세대에서도 아마 후회를 많이 하고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노재팬 운동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일본 여행 청년들이 되게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호적인 관계를 한 후에 강제징용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관계 개선을 일단 우선 하고 관계 우리가 개선, 받을 것을 그때 받으면 된다 이런. 네, 그러니까 멱살 잡고 무조건 앉혀놓고 협상해, 사과해 이런 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해 놓고 우리 그때 그랬는데 다시 우리 미래를 위해서 좀 협력을 해보자. 그러면 그쪽도 얻을 게 있다면 그래 알겠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할게라는
좀 화해가 될 수 있는 분위기에서 외교 관계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일본 정부의 이제 지도부들 보면 상당히 좀 강경한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거든요. 네. 풀기가 또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요. 네, 그래서 지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지금까지 잘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번에는 조금은 새로운 방향으로 다르게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 윤 정부의 방향성을 한번 믿어보는 것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일단 진정성 있는 사과를 우리가 받게 된다면 아마 청년들이 2, 3년 전에 있었던 그런 불매운동이나 그런 것들도 하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일본 정부에서 취하는 태도들이 너무 강경하게 자기 자신들의 잘못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부정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강제징용이나 이런 배상 문제 같은 경우도 일본 정부에서는 현재 일본 기업에서 배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우호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해서 그럼 니네한테 우리가 사과를 해줄게라고 하는 건 그냥 엎드려 절받기 아닌가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는 들고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단순히 그냥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발휘하지보다는 조금 더 강경하게 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일본에게 아쉬운 것이 있습니까? 솔직히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일본에게 아쉬운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외교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북한을 같이 맞대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미국에 관련해서 협력해서 저희가 안보적인 부분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이 계속 치고 나오고 있고 국제사회를 위협하고 있거든요. 북한하고 중국이요. 이런 것들을 잘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미일이 협력이 되어서 저희를 좀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그 북한과의 관계가 문제라서 일본과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항상 역사적으로 또 봤지만 제3자를 끌어들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우리가 주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것이 맞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보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북한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중국의 무역이라든가 억지스러운 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본과 손을 잡고 중국을 맞장서서 무역에 있는 질서를 좀 바꿀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한미 그다음에 북중 이렇게 사자가 이 관계를 풀어나가고 사자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좀 주도적으로 이 관계를 어떻게든 좀 끌어가는 것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잖아요. 일본을 약간 배제하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본이 오히려 아쉬움을 많이 가졌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본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독자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랬을 경우에는 결과물이 좀 아쉽게도 좋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도 뭐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국이라든가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견제를 하고 있고 북한에 있는 핵 문제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을 포함해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같이 대응하는 방식이 저는 향후에 북한과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보면 아쉬운 것은 오히려 일본이 아니냐. 북핵의 위협에 대해서 또 그렇고요.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사실 일본이 원하는 거는 대한민국이 좀 더 우리에게 협력적인 파트너가 되어 주기를 바라는 것. 근데 한편으로 봤을 때는 기업 배상 문제라든지 과거사 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일본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양보하기가 또 어려운 부분이 큰 거잖아요. 네네. 양보하기는 어렵고 이 부분에 있어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 뭐 미국이라든가 뭐 기타 정세에서 봤을 때 인정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식의 무언의 압박이라든가 외교적인 발언 같은 것들이 많이 이제 들어오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부드러운 모드로 협상에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대세남 청년 비대위 오늘 비대위는 여기까지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전주일 전 청년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오송하 청년 대변인, 그리고 주식회사 뻔뻔한 컴퍼니의 박절상 대표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5시엔 대세남 저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5시엔 대세남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명원이었습니다.